때는 조선 경민대왕 시절, 가을바람이 뼈를 스미듯 차가운 어느 날, 한양의 형장에는 30 남짓한 한 여인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 한때는 이름난 점술가였으나 지금은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힌 죄인으로 형틀 위에 목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서화는 감은 눈꺼풀 아래로 세상을 갈무리하듯 잠시 숨을 고른 뒤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태비께서는 돌아오실 것이며 이 땅의 진달래가 다시 붉게 필 때 나라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멀리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만 사형 집행관의 칼은 이미 가을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이 길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는 10여 년 전, 그녀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선 경민대왕 8년, 한양 남쪽 송현방의 한적한 골목길, 낡은 감나무가 마당을 지키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화라는 이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으로 어릴 적 겪은 역병으로 두 눈의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캄캄한 절망으로 변했을 때 그녀는 기이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손에 쥔 검고 매끄러운 흑요석을 통해 사람의 운명을 실처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점은 용하기로 소문이 자자해 새벽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보살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며칠째 원인 모를 병으로 앓아누워 있어요. 서화는 안악내의 손을 잡고 흑요석을 굴렸습니다. 돌의 차가운 감촉과 미세한 떨림 속에서 아이의 병세를 읽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아니라 한기가 들어 생긴 병입니다. 집 뒤 우물가에 오래된 버드나무 껍질을 다려 먹이면 사흘 안에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 아이는 병이 나았고 서화의 명성은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서 희망의 등불처럼 여겨졌습니다. 제 눈은 어둡지만 이 돌이 사람들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니 이것이 하늘이 내린 제 운명이겠지요. 그러던 경민대왕 14년, 겨울이 깊어진 어느 동짓달 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뒤흔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서화는 처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꽃잎이 비처럼 흩날리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발밑을 보니 흰 소복을 입은 자신이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놀라 물러서려던 순간 호련히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운명을 읽는 자여, 그대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라. 3번의 달이 차고 기울 때 그대는 붉은 물과 푸른 불 사이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되리라.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니라. 노인이 지팡이로 강을 가리키자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었고 하늘을 가리키자 꽃잎들이 푸른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그 불길이 덮쳐오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붉은 물과 푸른 불. 3번의 달이 차고 기운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흑요석을 쥐었지만 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꿈이 하늘의 계시임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임을 직감했습니다. 운명을 피하기 위해 서화는 제자에게 뒷일을 맡기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물이 귀하고 불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북악산 깊은 곳의 반석사였습니다. 스님, 숙세의 인연을 잠시 피하고자 하오니 이 몸을 잠시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인연 따라 오셨으니 머무시구려. 허나 운명이란 피하려 할수록 더 옥죄어 오는 법임을 잊지 마시오. 반석사에서 봄과 여름, 2번의 달이 차고 기울었습니다. 서화는 점을 치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초여름, 해안 스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서화는 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결국 흑요석을 꺼내 들었고 스님의 병에 특효가 있는 약초를 산속에서 찾아내 스님을 구했습니다. 그대의 능력을 좋은 일에 썼으니 어찌 하늘이 탓하겠소. 다만 그대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될까 걱정이요. 스님의 우려대로 서화의 신통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암자를 넘어 한양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 대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지던 가을,
세 번째 달이 막 차오르던 어느 날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반석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전하께서 그대의 신통한 술법을 보고자 하시니 지체 없이 우리를 따라 입궐해야 할 것이다. 올 것이 왔구나. 서한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해안 스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궁궐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예언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궁궐의 연못과 왕의 옥좌 옆에서 타오르는 화로. 바로 이곳이 붉은 물과 푸른 불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민대왕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서슬퍼런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림자를 읽는다는 점쟁이 서하더냐. 과인이 그대의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첫째, 오늘 아침 명나라 사신이 과인에게 바친 예물이 무엇인지 맞춰보아라. 서한은 흑요석을 굴리며 잠시 집중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푸른 옥으로 만든 피리, 청옥피리요입니다. 지금 전하의 옥좌 뒤 비단함 속에 들어있나이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표정을 감추고 두 번째 시험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어린 세자는 무슨 꿈을 꾸고 있겠느냐? 세자 저하께서는 푸른 용의 등을 타고 구름 위를 나는 꿈을 꾸고 계시나이다. 왕이 내관에게 확인을 명하자 잠시 후 돌아온 내관의 보고에 왕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과연 신통하구나. 좋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지금 과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한 고민이 무엇인지 맞춰보아라. 대전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의 마음을 읽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전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큰 근심이 있사옵니다. 하나는 북방 국경의 문제이오며 또 하나는 서한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왕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비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또 하나는 폐위되신 윤씨를 다시 궁으로 들이시려는 마음과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시는 마음이옵니다. 그 순간 대전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폐비 윤씨 문제는 당쟁의 핵심이자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금기였습니다. 내 인연. 감히 국본에 관한 일을 함부로 입에 올려.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국정을 어지럽히려는 것이냐. 당장 전현을 매우 쳐라. 대신들이 일제히 서하의 처벌을 외쳤지만 왕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정확히 읽은 것은 맞다. 하나, 그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밝히지 못하면 영모의 누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전하. 소인은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제 손끝이 전하의 마음을 읽었을 뿐이옵니다. 소인은 이미 알고 있었사옵니다. 이 말로 인해 제게 닥칠 위험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 운명임을 말입니다. 서한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꿈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진실을 택한 그녀의 모습에 왕은 깊이 동요했습니다. 그대는 죽음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진실을 말하였느냐? 평생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말해왔습니다. 제 자신에게 거짓을 고할 수는 없사옵니다. 운명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운명이 저를 이끌었으니 이제는 받아들이겠나이다. 왕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대신들의 등살에 못 이겨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은 궁의 별실에 머물며 대기하라. 과인의 최종 결정은 내일 아침에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서하가 머물게 된 별실에는 탁자 위에 붉은 포도주 한 병이 놓여 있었고 방 한쪽에는 푸른 불꽃을 내며 타는 작은 화로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운명이구나. 붉은 물과 푸른 불, 그녀는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명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결국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장은 붉은 노을이 비치는 강가에 마련되었고 형리들의 횃불에서는 푸른 빛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태비께서는 돌아오실 것이며 이 땅의 진달래가 다시 붉게 필 때 나라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서하의 목소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그렇게 붉은 물과 푸른 불 사이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서하의 마지막 말은 왕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왕은 그녀가 남긴 유품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마지막 예언이 다시 한번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성급한 판단으로 진실을 말한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눈먼 여인이 보았던 것을 두 눈을 뜬 과인은 보지 못했구나. 어찌 그녀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이듬해 봄, 온 산에 진달래가 붉게 피어났습니다. 왕은 오랜 고심 끝에 마침내 패비윤 씨를 복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서하의 예언대로 이는 혼란스러웠던 전국에 새로운 안정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서하의 이야기는 그림자를 읽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민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진실을 위해 죽음을 택한 그녀의 용기를 기렸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교훈을 남긴 채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경민대왕 시절, 가을바람이 뼈를 스미듯 차가운 어느 날, 한양의 형장에는 30 남짓한 한 여인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 한때는 이름난 점술가였으나 지금은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힌 죄인으로 형틀 위에 목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서화는 감은 눈꺼풀 아래로 세상을 갈무리하듯 잠시 숨을 고른 뒤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태비께서는 돌아오실 것이며 이 땅의 진달래가 다시 붉게 필 때 나라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멀리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만 사형 집행관의 칼은 이미 가을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이 길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는 10여 년 전, 그녀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선 경민대왕 8년, 한양 남쪽 송현방의 한적한 골목길, 낡은 감나무가 마당을 지키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하라는 이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으로 어릴 적 겪은 역병으로 두 눈의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캄캄한 절망으로 변했을 때 그녀는 기이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손에 쥔 검고 매끄러운 흑요석을 통해 사람의 운명을 실처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점은 용하기로 소문이 자자해 새벽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보살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며칠째 원인 모를 병으로 알아누워 있어요. 서하는 안악내의 손을 잡고 흑요석을 굴렸습니다. 돌의 차가운 감촉과 미세한 떨림 속에서 아이의 병세를 읽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아니라 한기가 들어 생긴 병입니다. 집 뒤 우물가에 오래된 버드나무 껍질을 다려 먹이면 사흘 안에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 아이는 병이 나았고 서하의 명성은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서 희망의 등불처럼 여겨졌습니다. 제 눈은 어둡지만 이 돌이 사람들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니 이것이 하늘이 내린 제 운명이겠지요. 그러던 경민대왕 14년, 겨울이 깊어진 어느 동짓달 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뒤흔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서하는 처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꽃잎이 비처럼 흩날리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발밑을 보니 흰 소복을 입은 자신이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놀라 물러서려던 순간 호련히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운명을 읽는 자여, 그대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라. 3번의 달이 차고 기울 때 그대는 붉은 물과 푸른 불 사이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되리라.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니라. 노인이 지팡이로 강을 가리키자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었고 하늘을 가리키자 꽃잎들이 푸른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그 불길이 덮쳐오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붉은 물과 푸른 불. 3번의 달이 차고 기운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흑요석을 쥐었지만 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꿈이 하늘의 계시임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임을 직감했습니다. 운명을 피하기 위해 서한은 제자에게 뒷일을 맡기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물이 귀하고 불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북악산 깊은 곳의 반석사였습니다. 스님, 숙세의 인연을 잠시 피하고자 하오니 이 몸을 잠시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인연 따라 오셨으니 머무시구려. 허나 운명이란 피하려 할수록 더 옥죄어 오는 법임을 잊지 마시오. 반석사에서 봄과 여름, 2번의 달이 차고 기울었습니다. 서한은 점을 치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초여름, 해안 스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서한은 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결국 흑요석을 꺼내 들었고 스님의 병에 특효가 있는 약초를 산속에서 찾아내 스님을 구했습니다. 그대의 능력을 좋은 일에 썼으니 어찌 하늘이 탓하겠소. 다만 그대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될까 걱정이요. 스님의 우려대로 서화의 신통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암자를 넘어 한양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 대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지던 가을, 3번째 달이 막 차오르던 어느 날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반석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전하께서 그대의 신통한 술법을 보고자 하시니 지체 없이 우리를 따라 입골해야 할 것이다. 올 것이 왔구나. 서한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해안 스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궁궐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예언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궁궐의 연못과 왕의 옥좌 옆에서 타오르는 화로. 바로 이곳이 붉은 물과 푸른 불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민대왕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서슬퍼런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림자를 읽는다는 점쟁이 서하더냐. 과인이 그대의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첫째, 오늘 아침 명나라 사신이 과인에게 바친 예물이 무엇인지 맞춰보아라. 서한은 흑요석을 굴리며 잠시 집중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푸른 옥으로 만든 피리, 청옥피리요입니다. 지금 전하의 옥좌 뒤 비단함 속에 들어있나이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표정을 감추고 2번째 시험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어린 세자는 무슨 꿈을 꾸고 있겠느냐? 세자 저하께서는 푸른 용의 등을 타고 구름 위를 나는 꿈을 꾸고 계시나이다. 왕이 내관에게 확인을 명하자 잠시 후 돌아온 내관의 보고에 왕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과연 신통하구나. 좋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지금 과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한 고민이 무엇인지 맞춰보아라. 대전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의 마음을 읽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전하의 마음속에는 2가지 큰 근심이 있사옵니다. 하나는 북방 국경의 문제이오며 또 하나는 서한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왕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비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또 하나는 폐위되신 윤씨를 다시 궁으로 들이시려는 마음과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시는 마음이옵니다. 그 순간 대전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폐비 윤씨 문제는 당쟁의 핵심이자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금기였습니다. 내 인연. 감히 국본에 관한 일을 함부로 입에 올려.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국정을 어지럽히려는 것이냐. 당장 전연을 매우 쳐라. 대신들이 일제히 서하의 처벌을 외쳤지만 왕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정확히 읽은 것은 맞다. 하나, 그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밝히지 못하면 영모의 누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전하. 소인은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제 손끝이 전하의 마음을 읽었을 뿐이옵니다. 소인은 이미 알고 있었사옵니다. 이 말로 인해 제게 닥칠 위험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 운명임을 말입니다. 서화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꿈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진실을 택한 그녀의 모습에 왕은 깊이 동요했습니다. 그대는 죽음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진실을 말하였느냐? 평생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말해왔습니다. 제 자신에게 거짓을 고할 수는 없사옵니다. 운명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운명이 저를 이끌었으니 이제는 받아들이겠나이다. 왕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대신들의 등살에 못 이겨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은 궁의 별실에 머물며 대기하라. 과인의 최종 결정은 내일 아침에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서화가 머물게 된 별실에는 탁자 위에 붉은 포도주 한 병이 놓여 있었고 방 한쪽에는 푸른 불꽃을 내며 타는 작은 화로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운명이구나. 붉은 물과 푸른 불, 그녀는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명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결국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장은 붉은 노을이 비치는 강가에 마련되었고 형리들의 횃불에서는 푸른 빛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태비께서는 돌아오실 것이며 이 땅의 진달래가 다시 붉게 필 때 나라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서화의 목소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그렇게 붉은 물과 푸른 불 사이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서화의 마지막 말은 왕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왕은 그녀가 남긴 유품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마지막 예언이 다시 한번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성급한 판단으로 진실을 말한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눈먼 여인이 보았던 것을 두 눈을 뜬 과인은 보지 못했구나. 어찌 그녀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이듬해 봄, 온 산에 진달래가 붉게 피어났습니다. 왕은 오랜 고심 끝에 마침내 패비윤 씨를 복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서화의 예언대로 이는 혼란스러웠던 전국에 새로운 안정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서화의 이야기는 그림자를 읽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민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진실을 위해 죽음을 택한 그녀의 용기를 기렸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교훈을 남긴 채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경민대왕 시절 가을바람이 뼈를 스미듯 차가운 어느 날 한양의 형장에는 30 남짓한 한 여인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 한때는 이름난 점술가였으나 지금은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힌 죄인으로 형틀 위에 목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서화는 감은 눈꺼풀 아래로 세상을 갈무리하듯 잠시 숨을 고른 뒤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태비께서는 돌아오실 것이며 이 땅의 진달래가 다시 붉게 필 때 나라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멀리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만 사형 집행관의 칼은 이미 가을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이 길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는 10여 년 전, 그녀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선 경민대왕 8년, 한양 남쪽 송현방의 한적한 골목길, 낡은 감나무가 마당을 지키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화라는 이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으로 어릴 적 겪은 역병으로 두 눈의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캄캄한 절망으로 변했을 때 그녀는 기이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손에 쥔 검고 매끄러운 흑요석을 통해 사람의 운명을 실처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점은 용하기로 소문이 자자해
새벽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보살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며칠째 원인 모를 병으로 알아누워 있어요. 서화는 안악내의 손을 잡고 흑요석을 굴렸습니다. 돌의 차가운 감촉과 미세한 떨림 속에서 아이의 병세를 읽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아니라 한기가 들어 생긴 병입니다. 집 뒤 우물가에 오래된 버드나무 껍질을 다려 먹이면 사흘 안에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 아이는 병이 나았고 서화의 명성은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서 희망의 등불처럼 여겨졌습니다. 제 눈은 어둡지만 이 돌이 사람들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니 이것이 하늘이 내린 제 운명이겠지요. 그러던 경민대왕 14년, 겨울이 깊어진 어느 동짓달 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뒤흔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서화는 처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꽃잎이 비처럼 흩날리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발밑을 보니 흰 소복을 입은 자신이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놀라 물러서려던 순간 호련히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운명을 읽는 자여, 그대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라. 세 번의 달이 차고 기울 때 그대는 붉은 물과 푸른 불 사이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되리라.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니라. 노인이 지팡이로 강을 가리키자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었고 하늘을 가리키자 꽃잎들이 푸른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그 불길이 덮쳐오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붉은 물과 푸른 불. 세 번의 달이 차고 기운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흑요석을 쥐었지만 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꿈이 하늘의 계시임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임을 직감했습니다. 운명을 피하기 위해 서화는 제자에게 뒷일을 맡기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물이 귀하고 불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북악산 깊은 곳의 반석사였습니다. 스님, 숙세의 인연을 잠시 피하고자 하오니 이 몸을 잠시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인연 따라 오셨으니 머무시구려. 허나 운명이란 피하려 할수록 더 옥죄어 오는 법임을 잊지 마시오. 반석사에서 봄과 여름, 두 번의 달이 차고 기울었습니다. 서화는 점을 치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초여름, 해안 스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서화는 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결국 흑요석을 꺼내 들었고 스님의 병에 특효가 있는 약초를 산속에서 찾아내 스님을 구했습니다. 그대의 능력을 좋은 일에 썼으니 어찌 하늘이 탓하겠소. 다만 그대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될까 걱정이요. 스님의 우려대로 서화의 신통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암자를 넘어 한양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 대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지던 가을, 세 번째 달이 막 차오르던 어느 날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반석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전하께서 그대의 신통한 술법을 보고자 하시니 지체 없이 우리를 따라 입궐해야 할 것이다. 올 것이 왔구나. 서화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해안 스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궁궐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예언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궁궐의 연못과 왕의 옥좌 옆에서 타오르는 화로. 바로 이곳이 붉은 물과 푸른 불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민대왕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서슬퍼런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림자를 읽는다는 점쟁이 서하더냐. 과인이 그대의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첫째, 오늘 아침 명나라 사신이 과인에게 바친 예물이 무엇인지 맞춰보아라. 서화는 흑요석을 굴리며 잠시 집중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푸른 옥으로 만든 피리, 청옥피리요입니다. 지금 전하의 옥좌 뒤 비단함 속에 들어있나이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표정을 감추고 두 번째 시험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어린 세자는 무슨 꿈을 꾸고 있겠느냐? 세자 저하께서는 푸른 용의 등을 타고 구름 위를 나는 꿈을 꾸고 계시나이다. 왕이 내관에게 확인을 명하자
잠시 후 돌아온 내관의 보고에 왕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과연 신통하구나. 좋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지금 과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한 고민이 무엇인지 맞춰보아라. 대전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의 마음을 읽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전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큰 근심이 있사옵니다. 하나는 북방 국경의 문제이오며 또 하나는 서한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왕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비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또 하나는 폐위 대신 윤씨를 다시 궁으로 들이시려는 마음과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시는 마음이옵니다. 그 순간 대전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폐비 윤씨 문제는 당쟁의 핵심이자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금기였습니다. 내 인연. 감히 국본에 관한 일을 함부로 입에 올려.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국정을 어지럽히려는 것이냐. 당장 전현을 매우 쳐라. 대신들이 일제히 서하의 처벌을 외쳤지만 왕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정확히 읽은 것은 맞다. 하나, 그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밝히지 못하면 영모의 누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전하. 소인은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제 손끝이 전하의 마음을 읽었을 뿐이옵니다. 소인은 이미 알고 있었사옵니다. 이 말로 인해 제게 닥칠 위험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 운명임을 말입니다. 서한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꿈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진실을 택한 그녀의 모습에 왕은 깊이 동요했습니다. 그대는 죽음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진실을 말하였느냐? 평생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말해왔습니다. 제 자신에게 거짓을 고할 수는 없사옵니다. 운명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운명이 저를 이끌었으니 이제는 받아들이겠나이다. 왕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대신들의 등살에 못 이겨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은 궁의 별실에 머물며 대기하라. 과인의 최종 결정은 내일 아침에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서하가 머물게 된 별실에는 탁자 위에 붉은 포도주 한 병이 놓여 있었고 방 한쪽에는 푸른 불꽃을 내며 타는 작은 화로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운명이구나. 붉은 물과 푸른 불, 그녀는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명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결국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장은 붉은 노을이 비치는 강가에 마련되었고 형리들의 횃불에서는 푸른 빛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태비께서는 돌아오실 것이며 이 땅의 진달래가 다시 붉게 필 때 나라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서하의 목소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그렇게 붉은 물과 푸른 불 사이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서하의 마지막 말은 왕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왕은 그녀가 남긴 유품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마지막 예언이 다시 한번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성급한 판단으로 진실을 말한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눈먼 여인이 보았던 것을 두 눈을 뜬 과인은 보지 못했구나. 어찌 그녀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이듬해 봄, 온 산에 진달래가 붉게 피어났습니다. 왕은 오랜 고심 끝에 마침내 패비윤 씨를 복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서하의 예언대로 이는 혼란스러웠던 전국에 새로운 안정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서하의 이야기는 그림자를 읽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민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진실을 위해 죽음을 택한 그녀의 용기를 기렸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교훈을 남긴 채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경민대왕 시절, 가을바람이 뼈를 스미듯 차가운 어느 날, 한양의 형장에는 30 남짓한 한 여인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 한때는 이름난 점술가였으나 지금은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힌 죄인으로 형틀 위에 목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서화는 감은 눈꺼풀 아래로 세상을 갈무리하듯 잠시 숨을 고른 뒤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태비께서는 돌아오실 것이며 이 땅의 진달래가 다시 붉게 필 때 나라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멀리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만 사형 집행관의 칼은 이미 가을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이 길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는 10여 년 전, 그녀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선 경민대왕 8년, 한양 남쪽 송현방의 한적한 골목길, 낡은 감나무가 마당을 지키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화라는 이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으로 어릴 적 겪은 역병으로 두 눈의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캄캄한 절망으로 변했을 때 그녀는 기이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손에 쥔 검고 매끄러운 흑요석을 통해 사람의 운명을 실처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점은 용하기로 소문이 자자해 새벽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보살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며칠째 원인 모를 병으로 알아누워 있어요. 서화는 안악내의 손을 잡고 흑요석을 굴렸습니다. 돌의 차가운 감촉과 미세한 떨림 속에서 아이의 병세를 읽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아니라 한기가 들어 생긴 병입니다. 집 뒤 우물가에 오래된 버드나무 껍질을 다려 먹이면 사흘 안에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 아이는 병이 나았고 서화의 명성은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서 희망의 등불처럼 여겨졌습니다. 제 눈은 어둡지만 이 돌이 사람들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니 이것이 하늘이 내린 제 운명이겠지요. 그러던 경민대왕 14년, 겨울이 깊어진 어느 동짓달 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뒤흔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서화는 처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꽃잎이 비처럼 흩날리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발밑을 보니 흰 소복을 입은 자신이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놀라 물러서려던 순간 호련히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운명을 읽는 자여, 그대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라. 3번의 달이 차고 기울 때 그대는 붉은 물과 푸른 불 사이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되리라.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니라. 노인이 지팡이로 강을 가리키자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었고 하늘을 가리키자 꽃잎들이 푸른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그 불길이 덮쳐오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붉은 물과 푸른 불. 3번의 달이 차고 기운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흑요석을 쥐었지만 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꿈이 하늘의 계시임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임을 직감했습니다. 운명을 피하기 위해 서화는 제자에게 뒷일을 맡기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물이 귀하고 불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북악산 깊은 곳의 반석사였습니다. 스님, 숙세의 인연을 잠시 피하고자 하오니 이 몸을 잠시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인연 따라 오셨으니 머무시구려. 허나 운명이란 피하려 할수록 더 옥죄어 오는 법임을 잊지 마시오. 반석사에서 봄과 여름, 2번의 달이 차고 기울었습니다. 서화는 점을 치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초여름, 해안 스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서화는 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결국 흑요석을 꺼내 들었고 스님의 병에 특효가 있는 약초를 산속에서 찾아내 스님을 구했습니다. 그대의 능력을 좋은 일에 썼으니 어찌 하늘이 탓하겠소. 다만 그대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될까 걱정이요. 스님의 우려대로 서화의 신통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암자를 넘어 한양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 대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지던 가을, 세 번째 달이 막 차오르던 어느 날,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반석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전하께서 그대의 신통한 술법을 보고자 하시니 지체 없이 우리를 따라 입궐해야 할 것이다. 올 것이 왔구나. 서한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해안 스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궁궐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예언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궁궐의 연못과 왕의 옥좌 옆에서 타오르는 화로. 바로 이곳이 붉은 물과 푸른 불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민대왕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서슬퍼런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림자를 읽는다는 점쟁이 서하더냐. 과인이 그대의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첫째, 오늘 아침 명나라 사신이 과인에게 바친 예물이 무엇인지 맞춰보아라. 서한은 흑요석을 굴리며 잠시 집중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푸른 옥으로 만든 피리, 청옥피리요입니다. 지금 전하의 옥좌 뒤 비단함 속에 들어있나이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표정을 감추고 두 번째 시험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어린 세자는 무슨 꿈을 꾸고 있겠느냐? 세자 저하께서는 푸른 용의 등을 타고 구름 위를 나는 꿈을 꾸고 계시나이다. 왕이 내관에게 확인을 명하자 잠시 후 돌아온 내관의 보고에 왕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과연 신통하구나. 좋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지금 과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한 고민이 무엇인지 맞춰보아라. 대전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의 마음을 읽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전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큰 근심이 있사옵니다. 하나는 북방 국경의 문제이오며 또 하나는 서한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왕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비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또 하나는 폐위 대신 윤씨를 다시 궁으로 들이시려는 마음과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시는 마음이옵니다. 그 순간 대전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폐비 윤씨 문제는 당쟁의 핵심이자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금기였습니다. 내 인연. 감히 국본에 관한 일을 함부로 입에 올려.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국정을 어지럽히려는 것이냐. 당장 전현을 매우 쳐라. 대신들이 일제히 서하의 처벌을 외쳤지만 왕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정확히 읽은 것은 맞다. 하나, 그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밝히지 못하면 영모의 누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전하. 소인은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제 손끝이 전하의 마음을 읽었을 뿐이옵니다. 소인은 이미 알고 있었사옵니다. 이 말로 인해 제게 닥칠 위험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 운명임을 말입니다. 서한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꿈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진실을 택한 그녀의 모습에 왕은 깊이 동요했습니다. 그대는 죽음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진실을 말하였느냐? 평생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말해왔습니다. 제 자신에게 거짓을 고할 수는 없사옵니다. 운명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운명이 저를 이끌었으니 이제는 받아들이겠나이다. 왕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대신들의 등살에 못 이겨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은 궁의 별실에 머물며 대기하라. 과인의 최종 결정은 내일 아침에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서하가 머물게 된 별실에는 탁자 위에 붉은 포도주 한 병이 놓여 있었고 방 한쪽에는 푸른 불꽃을 내며 타는 작은 화로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운명이구나. 붉은 물과 푸른 불, 그녀는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명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결국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장은 붉은 노을이 비치는 강가에 마련되었고
형리들의 횃불에서는 푸른 빛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태비께서는 돌아오실 것이며 이 땅의 진달래가 다시 붉게 필 때 나라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서하의 목소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그렇게 붉은 물과 푸른 불 사이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서하의 마지막 말은 왕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왕은 그녀가 남긴 유품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마지막 예언이 다시 한번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성급한 판단으로 진실을 말한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눈먼 여인이 보았던 것을 두 눈을 뜬 과인은 보지 못했구나. 어찌 그녀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이듬해 봄, 온 산에 진달래가 붉게 피어났습니다. 왕은 오랜 고심 끝에 마침내 패비윤 씨를 복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서하의 예언대로 이는 혼란스러웠던 전국에 새로운 안정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서하의 이야기는 그림자를 읽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민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진실을 위해 죽음을 택한 그녀의 용기를 기렸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교훈을 남긴 채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경민대왕 시절, 가을바람이 뼈를 스미듯 차가운 어느 날, 한양의 형장에는 30 남짓한 한 여인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 한때는 이름난 점술가였으나 지금은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힌 죄인으로 형틀 위에 목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서화는 감은 눈꺼풀 아래로 세상을 갈무리하듯 잠시 숨을 고른 뒤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태비께서는 돌아오실 것이며 이 땅의 진달래가 다시 붉게 필 때 나라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멀리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만 사형 집행관의 칼은 이미 가을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이 길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는 10여 년 전, 그녀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선 경민대왕 8년, 한양 남쪽 송현방의 한적한 골목길, 낡은 감나무가 마당을 지키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하라는 이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으로 어릴 적 겪은 역병으로 두 눈의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캄캄한 절망으로 변했을 때 그녀는 기이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손에 쥔 검고 매끄러운 흑요석을 통해 사람의 운명을 실처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점은 용하기로 소문이 자자해 새벽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보살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며칠째 원인 모를 병으로 알아누워 있어요. 서하는 안악내의 손을 잡고 흑요석을 굴렸습니다. 돌의 차가운 감촉과 미세한 떨림 속에서 아이의 병세를 읽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아니라 한기가 들어 생긴 병입니다. 집 뒤 우물가에 오래된 버드나무 껍질을 다려 먹이면 사흘 안에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 아이는 병이 나았고 서하의 명성은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서 희망의 등불처럼 여겨졌습니다. 제 눈은 어둡지만 이 돌이 사람들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니 이것이 하늘이 내린 제 운명이겠지요. 그러던 경민대왕 14년, 겨울이 깊어진 어느 동짓달 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뒤흔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서하는 처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꽃잎이 비처럼 흩날리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발밑을 보니 흰 소복을 입은 자신이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놀라 물러서려던 순간 호련히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운명을 읽는 자여, 그대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라. 3번의 달이 차고 기울 때 그대는 붉은 물과 푸른 불 사이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되리라.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니라.
노인이 지팡이로 강을 가리키자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었고 하늘을 가리키자 꽃잎들이 푸른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그 불길이 덮쳐오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붉은 물과 푸른 불. 3번의 달이 차고 기운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흑요석을 쥐었지만 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꿈이 하늘의 계시임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임을 직감했습니다. 운명을 피하기 위해 서한은 제자에게 뒷일을 맡기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물이 귀하고 불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북악산 깊은 곳의 반석사였습니다. 스님, 속세의 인연을 잠시 피하고자 하오니 이 몸을 잠시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인연 따라 오셨으니 머무시구려. 허나 운명이란 피하려 할수록 더 옥죄어 오는 법임을 잊지 마시오. 반석사에서 봄과 여름, 2번의 달이 차고 기울었습니다. 서한은 점을 치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초여름, 해안 스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서한은 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결국 흑요석을 꺼내 들었고 스님의 병에 특효가 있는 약초를 산속에서 찾아내 스님을 구했습니다. 그대의 능력을 좋은 일에 썼으니 어찌 하늘이 탓하겠소. 다만 그대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될까 걱정이요. 스님의 우려대로 서화의 신통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암자를 넘어 한양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 대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지던 가을, 3번째 달이 막 차오르던 어느 날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반석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전하께서 그대의 신통한 술법을 보고자 하시니 지체 없이 우리를 따라 입궐해야 할 것이다. 올 것이 왔구나. 서한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해안 스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궁궐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예언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궁궐의 연못과 왕의 옥좌 옆에서 타오르는 화로. 바로 이곳이 붉은 물과 푸른 불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민대왕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서슬퍼런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림자를 읽는다는 점쟁이 서하더냐. 과인이 그대의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첫째, 오늘 아침 명나라 사신이 과인에게 바친 예물이 무엇인지 맞춰보아라. 서한은 흑요석을 굴리며 잠시 집중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푸른 옥으로 만든 피리, 청옥피리요입니다. 지금 전하의 옥좌 뒤 비단함 속에 들어있나이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표정을 감추고 2번째 시험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어린 세자는 무슨 꿈을 꾸고 있겠느냐? 세자 저하께서는 푸른 용의 등을 타고 구름 위를 나는 꿈을 꾸고 계시나이다. 왕이 내관에게 확인을 명하자 잠시 후 돌아온 내관의 보고에 왕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과연 신통하구나. 좋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지금 과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한 고민이 무엇인지 맞춰보아라. 대전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의 마음을 읽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전하의 마음속에는 2가지 큰 근심이 있사옵니다. 하나는 북방 국경의 문제이오며 또 하나는 서한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왕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비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또 하나는 폐위되신 윤씨를 다시 궁으로 들이시려는 마음과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시는 마음이옵니다. 그 순간 대전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폐비 윤씨 문제는 당쟁의 핵심이자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금기였습니다. 내 인연. 감히 국본에 관한 일을 함부로 입에 올려.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국정을 어지럽히려는 것이냐. 당장 전현을 매우 쳐라. 대신들이 일제히 서하의 처벌을 외쳤지만 왕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정확히 읽은 것은 맞다. 하나, 그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밝히지 못하면
영모의 누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전하. 소인은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제 손끝이 전하의 마음을 읽었을 뿐이옵니다. 소인은 이미 알고 있었사옵니다. 이 말로 인해 제게 닥칠 위험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 운명임을 말입니다. 서화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꿈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진실을 택한 그녀의 모습에 왕은 깊이 동요했습니다. 그대는 죽음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진실을 말하였느냐? 평생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말해왔습니다. 제 자신에게 거짓을 고할 수는 없사옵니다. 운명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운명이 저를 이끌었으니 이제는 받아들이겠나이다. 왕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대신들의 등살에 못 이겨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은 궁의 별실에 머물며 대기하라. 과인의 최종 결정은 내일 아침에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서화가 머물게 된 별실에는 탁자 위에 붉은 포도주 한 병이 놓여 있었고 방 한쪽에는 푸른 불꽃을 내며 타는 작은 화로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운명이구나. 붉은 물과 푸른 불, 그녀는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명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결국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장은 붉은 노을이 비치는 강가에 마련되었고 형리들의 횃불에서는 푸른 빛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태비께서는 돌아오실 것이며 이 땅의 진달래가 다시 붉게 필 때 나라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서화의 목소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그렇게 붉은 물과 푸른 불 사이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서화의 마지막 말은 왕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왕은 그녀가 남긴 유품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마지막 예언이 다시 한번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성급한 판단으로 진실을 말한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눈먼 여인이 보았던 것을 두 눈을 뜬 과인은 보지 못했구나. 어찌 그녀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이듬해 봄, 온 산에 진달래가 붉게 피어났습니다. 왕은 오랜 고심 끝에 마침내 패비윤 씨를 복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서화의 예언대로 이는 혼란스러웠던 전국에 새로운 안정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서화의 이야기는 그림자를 읽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민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진실을 위해 죽음을 택한 그녀의 용기를 기렸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교훈을 남긴 채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경민대왕 시절 가을바람이 뼈를 스미듯 차가운 어느 날 한양의 형장에는 30 남짓한 한 여인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 한때는 이름난 점술가였으나 지금은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힌 죄인으로 형틀 위에 목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서화는 감은 눈꺼풀 아래로 세상을 갈무리하듯 잠시 숨을 고른 뒤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태비께서는 돌아오실 것이며 이 땅의 진달래가 다시 붉게 필 때 나라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멀리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만 사형 집행관의 칼은 이미 가을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이 길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는 10여 년 전, 그녀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선 경민대왕 8년, 한양 남쪽 송현방의 한적한 골목길, 낡은 감나무가 마당을 지키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화라는 이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으로 어릴 적 겪은 역병으로 두 눈의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캄캄한 절망으로 변했을 때 그녀는 기이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손에 쥔 검고 매끄러운 흑요석을 통해 사람의 운명을 실처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점은 용하기로 소문이 자자해 새벽부터 문자